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서가번,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김 의원님은 뭐 국민의당 칼라 옷을 오늘 이번 예산 전국에서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과시해서 이걸 입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쇼스 자켓 한번 입어봤습니다. 입법도 전쟁 과정에서도 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오늘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입었습니다. 국민의당 색깔과 좀 비슷한 한국이 더 아닌 것 이렇게 같고. 잘 맞춰주셨어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아, 그 그래요? 의미 아닌가? 야, 밀샵. 아, 역시. 차별화 시키려는 거. 지훈님 뭐 일주일 동안 별일 없었어요? 요즘 송년회잖아요. 송년회인데 어쨌든 올해 송년회는 뭐 여론조사 보니까 술을 작년보다는 더 많이 마시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해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올해는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고 그렇죠. 파면당했고 또 보궐선거 대선도 있었고 그렇죠. 또 적폐청산과 또 정치보복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러네요. 정치보복 대결이? 아 대결 아닙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시면 이라는 대결. 주장의 대결이겠죠. 예.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예. 균형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내일 토요일이 탄핵 1년이 되는데요. 예, 1년이요. 예, 우리 진 의원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지금이 예년 같았으면 네. 대통령 선거 피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거 전 대개는 12월 18일, 19일 날 대개 선거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바쁠 때인데 이미 대통령 선출됐고 그러니까 봄에 선출되고 지금은 이제 취임 1년 차의 마지막 예산까지 통과된 거기 때문에 그게 큰 변화인데 다만 저는 이 탄핵 1주년을 맞아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민들이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뭘 했으면 되고 안 되고를 갖다가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메시지를 지금 정부 여당이 좀 엄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걸 하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그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금 수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좀 하지만 자 이제는 원칙을 정할 때가 전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과거에 뭐 DJ,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제가 볼 때는 다들 지금 제 눈으로 볼 때는 적폐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그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변화가 1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보셨어요? 요즘 올해 드라마하고 영화가 잘 안 됐답니다. 국민들이. 아 뉴스가 더 잘. 예, 뉴스가 더 재밌어서 그럴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 또 이 국가 권력 행정부에 대한 이 관심들이 높아졌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지금 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과 제도 또 준법 정신, 뭐 도덕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성장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스스로가 우리가 선진국이다,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국민들의 그 동력을 받아서 촛불 동력을 받아서 정말 인적 청산을 과감하게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고 또 이어서 이 법과 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것이 이게 나라냐라고 애쳤던 국민들에게 정말 이게 국가의 역할이고 또 대통령이나 이 국가 지도자들의 이 자세고 역할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단초는 지금 잡고 가고 있다. 이제는 하나하나 이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소감입니다. 1년 동안 변화 중에서 꼽는다면 어떤 변화가 제일 중요한 변화겠어요? 벌써 1년인가 싶고요. 우선은. 그러네요. 예, 그리고 참 불행한 헌정사의 불행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돌이켜 보면은 탄핵안을 2일 날 가결하는 게 맞느냐, 9일 날 해서 하는 게 맞느냐,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 뜻대로 됐으니까 뭐 역사의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후속 작업으로 이제
뭐 적폐청산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청산 작업은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이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서 이번 남은 이제 개혁 입법 과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국민들의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됐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이 갖는 책임감이나 무게감은 더 크게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과연 문재인 정권이 그 정권 초기에서부터 어떤 인사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보여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이 정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선거운동이 한참이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조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아울러 해봅니다. 독일의 그 인권재단에서 촛불이 인권상을 받았죠? 예, 에버트 에버트 재단에서 재단에서 받은 거죠. 인권상을 네. 받았는데, 어쨌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이 국민들, 이 그 대중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비폭력적이고 또 심지어 뭐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또 메시지가 정확하게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또 한 단계 진전시키고 성숙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찬사를 세계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국민 주권이 아주 굉장히 올라갔다. 이것이 권력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중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 적폐청산이란 그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단어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뭐라 그럴까요? 한국 땅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거는 국민들의 주권이 그만큼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나라 과연 있겠느냐. 뭐 하여튼 그 국민의 권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덧붙이고 싶은 거는 국회 이제 탄핵 1년인데 그때 당시에 어찌 됐거나 이 그 자유한국당 내부의 의원들, 탄핵파와 탄핵 반대파,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그 지지가 없었다면 아마 어려웠겠죠. 그리고 거기 선두에 섰던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지금 들어왔어요. 한국당으로 들어가 있는 이 현실이 어쩌면 우리 정치 현실의 단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또 얘기하시게요. 찬성 234명을 저는 맞췄습니다.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날 결과 맞췄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게, 자 그러면 탄핵에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다는 것은 보수 정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촛불의 정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뭐냐면 오늘도 보면 1주년을 맞아서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그 당시에 민주당은 좀 소극적이고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하시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촛불의 정신은 국민의 정신입니다. 그때는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다들 실패했고 오직 촛불당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그때 뭐 했어, 이런 이야기는 저는 지금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방금 유용한 그 말씀처럼 국민을 무서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은 언제든지 권력을 쥔 사람이 잘못할 때는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조심해야지. 자꾸 이 촛불 집회까지도 정치로 이용하려는 생각들은,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나가지 않았다면, 저도 사실 딸도 그렇고 나갔었는데 우리 편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하는 건 나쁘다. 국민만 바라봐라 생각이. 좀 정확한 용어가 촛불혁명이 아니라 국민혁명이라고 여겨져요. 예, 하여튼 농민도 했었고요, 다 같이 했었죠. 자,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인데요. 첫 번째 토론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안 처리에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모습이 과연 민생을 위하고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위장 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주의식 내년 예산은 아주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당의 색깔론과 이념 공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나라 예산에까지 색깔을 덧씌워
막말을 일삼는 태도는 참으로 저급한 국민 선동행위입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안 진통 속의 지각 처리, 그 의미와 파장은 과연 무엇인가 합니다. 4일 넘겨서 했죠? 네. 네. 일단 좀 간단하게 그 논쟁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번에 218년도 정부 예산은 428.8조 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7.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포지션은 이제 보건, 복지, 노동.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지방 행정, 그다음에 교육, 국방 예산도 이게 43.2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한번 수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김정우 의원님께서 네. 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글쎄요, 설명. 이거를 안돼 그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좌파 예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실제 좌파 예산인가요 이게? 글쎄 뭐 복지 예산하고 공무원 증원,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한 일자리 예산 아마 이런 것들 두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글쎄 그게 왜 좌파 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떤 의미로 그걸 했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전략도 실패하고 실속도 못 차린 한국당이 뭐 국민의당이나 뭐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뭐 분풀이성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먼저 하는 게 그게 순서가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일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공무원 증원 문제와 같은 것은 향후 뭐 3, 40년 동안의 국가 예산을 기하급 수적으로 이렇게 그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한석도 한 사람도 증언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이제 그 물러서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접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쟁점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봤을 때는 4일 정도 늦어진 거는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정부 예산안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은 안들을 상당 부분 얻은 것 같고요. 정부 여당은 또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호남의 SOC 예산 수건 사업이었던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아마 또 호남을 위해서 뭔가 또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지지를 얻었던 만큼.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볼멘 소리를 합니다마는 또 바른정당은 정책연대 하자고 해놓고 국민의당 멋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뭐 공조가 잘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그 서로 간에 또 실속도 차리면서 또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428.8조 이 예산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향후의 방향과 성격 이런 걸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장 컸던 게 일자리 창출 또 최저임금 문제. 대통령 공약 그 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야당에서 세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었고 또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재원 또 남북협력기금까지 또 누리과정까지 건강보험 지원하고 그거는 깎였어요. 그래도 이제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정부 여당으로서의 이 특히나 소수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또 법인세나 소득세 문제도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그 덕에 국민들을 위해서 그 덕에 잘 통과시켜서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첫 해 이제 정부에서 새로 편성한 예산인데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내년 2019년이 3.1운동 대한민국 입시정부 100주년인데 그 예산이 한 40억이 깎였더라고요. 그 왜 깎였는지 모르겠어요. 참. 세부적인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협의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겠죠. 상당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피자도
350판이나 아, 그래요. 대통령이 뭐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번에 최대 다른 거 여쭤보려고 아니 그랬는데.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뭐 국회 여야 간에 뭐 이런 걸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예산을 거의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청와대는 이번에 굉장히 상당히 실속을 챙겼다. 그런데 네. 큰 틀에서 보면 저도 이제 화요일 날 방송에서는 지금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 보니까 민주당과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좀 재미를 봤다. 오히려 저는 국민의당이 피해자가 아닌가 싶은 게 그래요? 예, 다른 해석이시네. 예, 그래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화요일 수요일 상황만 해도 실리와 명분을 다 챙긴 게 국민의당이라고 했는데 지나 보니까 지금 비판의 소설이 나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뭐냐면 자 호남 SOC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뭐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실세들은 다 자기 지역구에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게 숫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저거 봐, 저런 식으로 했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변인이 정책위 의장을 비판하는 말까지 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이 과같지 않습니다. 뭐 이 예산 좀 하고 했다고 해서 그게 실리냐? 또 두 번째는 그 국민들의 눈에는 홍준표 대표가 아까 보면 국민의당이 위장야당이 아닌가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지금 국민의당의 요청으로 해서 호남 예산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호남 주민들이 그러면 자, 우리 국민의당이 참 사랑스럽고 민주당은 아니네 그래가지고 표를 민주당에 안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 지원 예산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 원칙을 세워서 했는데 슬그머니 마지막에는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물론 정치라는 게 주고받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명분이 그렇게 반대하던 그 명분이 알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했는가. 거기서 저는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그는 국민의당한테 손해가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게 할 생각이 없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뭐 방금 이야기했지만 누가 봐도 전술 전략 다 굉장히 허점이 많고 또 하나는 추미애 대표가 뭐 강하게 했다고 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야당치고는 굉장히 쉽게 양보한 거기 때문에 예산안 준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예. 보셔야 될 게 이 SOC 예산 호남 수출 가지고 계속 이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뭐 선심성 예산이라고 우리가 되돌아서 보면 생각할 게 경부 고속철도를 할 때 원래 정부 안에는 울산 경주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부산을 바로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이 나와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았죠. 울산 쪽에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하신 말씀이 그러면 시장이 울산시도 있고 150만 가까이 되죠. 울산시가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 그 관광지 경주가 있는데 그 시장을 놔두고 예산 문제를 가지고 그냥 부산으로 바로 몇 분 더 빨리 가는 게 과연 그러면 시장 논리에 맞냐? 지금 그렇게 해서 울산 역을 만들어서 울산 경유해서 가도록 했거든요. 한 2, 3분, 한 5분 채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무안공항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국제공항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광주공항하고 이 통합 문제도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그 고속철이 가는데 그게 가서 결국 그 수요가 공급을 또 창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선심성 예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해요. 제가 그런 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 여당과 또 이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던 것들이고 또 뭐 이 일자리 창출의 문제,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알겠어요. 문제들이 꼭 자. 이념적 논쟁으로 또는 뭐 여야 대결로 갔으니까 그렇지 그 필요성들을 전혀 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보실 건 아니다. 짧게 이런 저도 이제 생각이 사전으로 듭니다. 확인드리면 예. 아니 예. 무한가고 그걸 제가 지적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판단을 하겠죠. 어쨌든 그건 뭐 하는 건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일반적으로 호남 예산이 늘었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이죠. 실세로 부리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그 엄청나게 얘기 는 좀 겁니다. 이따 하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근데 왜 도둑이 재발절인 것도 아니고 왜 이 이야기를 했다 예산안의 지금.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한국당은 예를 들면 뭐 나중에 가서 표결 퇴장했죠. 반대 예, 토론을 예. 했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당에서는 아까 홍준표 대표도 화면에 나왔습니다. 위장 야당이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서로 간에 하여튼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는 문제인데 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밀실야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주고 받으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미실야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그 박홍근 수석하고 권은희 수석의 뭐 문자나 카톡 가지고도 얘기가 많은데요. 네.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이나 또 그 이후에 대표된 이후에 뭐 국민의당을 이중대라고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뭐 위장야당 이래서 글쎄 안철수 말이에요. 대표가 위야장에 아니고 중추야당이다 뭐 이런 아재 개그를 두 분이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의미 없는 단어들의 나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뭐 국민의당에게 무조건 비판하고 이중대다. 저희 국민의당이 무슨 죄입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중대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기 이중대라고 서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국민의당 없이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국회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현실을 조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여당이건 제1야당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호남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쟁점이군요. 네, 왜냐하면 또 국민의당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더 바닥을 칠 것도 없어요.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 다음번에 지지해 주겠느냐 지방선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지하건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간에 국민의당으로서 할 역할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할 일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해 나갔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뭐 SOC 예산을 축소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추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SOC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지방 균형이라는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이 할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 뭐 자꾸 얘기하는데 그 법인세 관련해서 특히 한국당이 오히려 그 표결에 참여 안 함으로써 도와준 셈이 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당이 오히려 참여를 했으면 이게 과연 통과될 수 있었을 것인가? 또 오히려 그 이제 뭐 이정미 대표나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법인세 관련해서는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당이 참여를 안 함으로써 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투표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오히려 그 기대치보다 그 찬성표가 적었던 네.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참여만 했더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먼저 통과할 수 있지 그건 얘기를 않았을까. 해서 이건- 한국당 얘기하기 전에 네네.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이번에 하여튼 공조를 한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이 그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 흥미진진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본회의 이 과정들을 네네네. TV를 통해서 봤다는 건데 결국 이 3당 체제 하에서의 국회 운영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제1야당은 제1야당 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이 정당이 각각의 이 자기들의 지지 계층들을 지지 네. 기반들을 우선 챙겨야 되는 게 정당의 일척 과제 아니겠습니까? 또 그 목표 설정도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랬는데 서로 이 그 협치라는 이 전형을 또 이 보여준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 과정에서 사실 셀프 패싱이라고 할 정도로 자유한국당은 무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자기의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심지어는 뭐 그러면 국가 이 전체에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 그 국가가 이 살림살이를 걱정하지 않는다면은 최소한 자기 지지계층 지지 기반이라도 이 그 대변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해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그 신데렐라라고 언론에서 오늘 언론 봤더니 이번 예산 과정에 신데렐라, 자유한국당은 언제 완패로 이렇게 또 민주당은 이제 승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향후 국회가 결국은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결국 국민의당이 서로 뭐 그렇죠.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근데- 국민의당은 국민당대로 서로 그렇게 협치의 과정들을 가는 아니, 저 거잖아. 아는데- 보이는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근데 보이는 원칙 야합이 아니 아니다, 야합이 그거야. 저도 뭐 아니, 그럼요. 그걸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야합일 수 아니라 있겠습니까? 제가 비판하는 건 이겁니다. 일단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두 정당이 글쎄 합의하면 말이에요. 가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예산안은 승리 패배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안이 얼마나 반영되느냐 또는 어느 정당의 지지 기반이 돈을 많이 가져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 일방적으로 저는 뭐 호남이든 뭐든 누구든 어디든지 필요한 데는 써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약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이번 예산은 뭐 딴 데서 다 가져갔구나 이런 만약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건 나쁜 것이고 또 두 번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도 쪽지 예산이 난무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그거에 있어요. 잠깐만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문재인 정부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1년 차 처음 아닙니까?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예산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인데 이번에 이걸 뜯어보니까 애소시 예산은 늘었습니다. 복지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했던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요. 절대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버릇, 자기 지역구 아니 액수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로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게 무슨 정당의 정책위 의장은 자기 지역구에 뭐 100 얼마를 갖고 알겠어요. 왔고 예. 다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판하자는 거지. 제가 뭐 저는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들을 보면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요. 저는. 당연하죠. 그게 우리 국민들도 원하고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과정구안이 넘어옵니다. 그럼 정부는 정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해서 의결을 하는데 그럼 정부가 목표치를 처음부터 예상해서 와요. 국회에서 이 정도 잘릴 것이다. 그러면 또 국회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그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또 그만큼 또 반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알겠어요. 문제는 야당이 정부 여당은 어느 정도 다소기의 성과를 거둡니다. 문제는 야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예산에 우리의 목표가 뭐냐. 전략 전술적으로 아니, 우리가 글쎄, 얻을 것은 제가 뭐고 궁금한 정말 게 이 안 되는 거는 어떤 거냐. 이 전략 전술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 아니, 제가 자유한국당이. 궁금한 게 그건데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쟁점이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오늘도 본회의 하는데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나와서 정세균 의장에 대한 비판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 3당 원내대표가 그날 오전에 합의해서 발표했잖아요. 정원태 원내대표 다. 그래서 본회의를 밤 9시에 하기로 했는데 10시에까지 이제 안 오니까 정세균 의장이 뭐 법인세 인상한 문제하고 소득세 개정안 법인세 인상안을 붙였다. 그때 한국당 사람들이 와서 왜 의총을 하는데 이러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 이게 제1야당을 놔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세균 의장 그때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소득세법 개정안도 그 자리에서 통과시키던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회하고 11시 했는데 근데 이쪽이었죠. 예. 자, 그거는 그거 뭐 어떻게 제가 지금 예. 현역위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장에 벌써 잘 모르겠으나 TV 중계 다 했는데 국회 방송에서. 아니요,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중계하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그래요? 안으로 다 연락하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 자 내가 욕 좀 먹더라도 이렇게 할 테니까 자 제1야당 알아서 하시오라든지 뭔가 굉장히 많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어차피 이 법안들은 지금의 형태로 봐서는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과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저는 문제가 없고 그냥 쉽게 하면 시간의 문제고 여야가 합의했느냐의 문제인데 합의해서 통과되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합의가 되기 힘든 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국회의장이 욕 좀 먹더라도 내가 그냥 밀어붙인 것 같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그 방법인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TV를 보면 좀 참 싸우는구나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유한국당도 압니다. 지금은 뭐 무기력 쓰고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가원 의원 계시면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우리 80명밖에 안 되는 야당도 이렇게 하면 못 하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제1야당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 준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정도면. 한국당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는 저는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근데 우리가 목숨 걸고 한 막아보자 이런 건 아니었던 게 저는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다 인정했다고 보는 게 지금도 국회 앞에 플랜카드 한번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자 지금 공무원 이렇게 많이 늘리면 자 2050년에는 뭐 수백 조가 듭니다 이런 걸 붙여놨고 민주당은 뭘 붙였습니까? 아동연금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화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이 주장하고자 하는 걸 지금 다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여당안이 통과됐지만 저는 아까 홍준표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좌파가 아니라 사회주의식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면 홍준표 대표의 이 말은 효력을 잃는 것이고 만약에 1년 지내봤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성견지명이지 않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 정원태 원내대표가 9,475명 합의했잖아요. 이거요. 유보라 그랬나 하여튼 간에 발표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들어와서 반대 토론까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 하나의 모습을 제가 보여준 거 때는 아니에요? 정원태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11임 끝나는데 아니 그걸 그래도 하여튼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원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원내 지도부는 지금 여당안을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지켜주는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유보를 했는데 의총 들어가 보니까 원내대표 물러나라까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느끼는 것보다도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굉장히 심각했다. 그렇지만 그렇죠. 이미 지도부는 정우택 대표는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의총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을 해내지 못했죠. 그 사이에 이제 정세균 의장께서는 사실 이 국회법이라든지 이게 절차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원내 지도부들 중에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매 시기시 과정들을 조금 더 무리 없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다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른바 날치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게 관리해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서 통보까지 하고 그런 걸 서울 말씀처럼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하지 말고 의총에 물어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정우택 그 사인하는 원내대표는 과정에서 너무 무력하게 했다는 거죠. 지도부는 나름대로 우리는 반대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고 할 수 없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요. 뭐 그렇다는 정리를 한번 좀 해보시죠. 과거에 민주당에서 그 사인해가지고 우총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그러고 와서 뒤집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1야당 돼가지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같은 지금 시행착오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11시부터 우총을 했는데 무슨 9시에 그 본회의 소집해놨는데 밤 10시까지도 안 나타나느냐. 하루 종일 무슨 우총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인해놓고 또 우총 가서 이거 어떻게 하오리까 하는데 의원들 반대하면 또 이거 안 된단다 가서 또 협의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 9년 전에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1야당 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근데 모습은. 조금 야성은 좀 약한 야성은 약한 전투력이 약한 자유한국당이죠. 전투력도 약하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림돌이 있는 거죠. 제1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재돼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내대표가 그 합의를 일정 부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 토론도 하고 표결도 반대를 했으면 참여를 해서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자유한국당 지지자 입장에서 봤다면 그렇게 그냥 나가지 말고 앉아서 그 반대 표결을 했더라면 이 예산안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건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다 그렇게 갈 수 없이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소득세법과 이 그 법인세법이 그렇죠.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번에 패싱 당했다는 게. 글쎄요. 그냥 손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당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당했다는 표현을 쓸 만큼 이번에 무력한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이번 손익계산서로 볼 때는 가장 득을 봤다고 봐야 됩니까? 실리적으로 정치적 이해가. 뭐 실리적으로도 생겼고 그다음에 제3당의 역할이나 위치를 뭐 유감없이 발휘했다 실력을. 그런데 왜 이렇게 바른정당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한테는 김덕철 원내대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왜요? 왜냐하면 잘했는데 정책 왜? 연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정책 연대하자고 해놓고 또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선거 연대까지도 고민해 보자 이런 그 과정에 있으면서 법인세나 또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전혀 상의 안 하고. 바른정당하고 충분하게 지금 얘기가 안 됐던 거죠. 과정상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거는 바른정당의 아침에 만났잖아.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오원식 원내대표 만나서 네. 조찬 회동을 하면서 그 개헌하고 선거구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더 그 견인력이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니까 바른정당은 잘 눈에 안 보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죠. 예산안하고 그래요? 선거구하고 개헌 문제하고 뭐 아까도 처음에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뭐 바른정당의 역할 이런 까지 생각할 여력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안과 선거구 개헌 문제를 또 연동시켜서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법으로 정해야 될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이거는 논의 자체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 과정에서 뭐 상정이 안 되는 바른정당이 뭐 거 생각이 안 됐다. 예,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고요. 서감 전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그래요? 저는 박홍건 수석 부대표의 문자 메시지가 이제 언론에 공개됐죠. 일부러 공개됐는지 우연히 공개된지는 모르지만 공개됐습니다. 언론이 언론하고 같이 하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누가 봐도 지금 밀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나름대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지도부 간에 자 예산안은 예산안이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빠트인지는 모르지만 개헌 문제하고 선거구제 문제가 있는데 선거구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국민의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개됨으로써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손해볼 게 없지만 국민의당은 아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도 보면 이면 합의다 뭐 끼워 팔겠다고 비판하지만 제1야당이 볼 때는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었어?
우리 몰래 뭐 선거구제 이야기했어? 그렇게 되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협치가 문제인 게 예산안은 과반이면 통과하지만 앞으로 법을 만드는 데는 180석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제1야당을 무시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뭐가 되겠느냐. 진의원이 우리가 이게 이렇게 좀 봐야 걱정이 좀 될게 개헌 문제라든지 선거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설치 문제 다 이제 입법의 문제거든요. 특히나 이제 야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개헌 문제는 뭐 차치고라도 선거구 문제도 우리 지금 두 의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이 표대결이 아니거든요. 여야 간의 룰이기 때문에. 최종 합의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서로 야합이다. 밀실 거래를 했다. 이거는 그냥 밀실인지는 그냥 잘 그렇게 모르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겠으되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밀실 야합 거래는 아니다. 아,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이러는 이거 거죠. 일부러 찍힌 거냐 아니면 진짜 오히려 찍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데 만약에 참 궁금해요. 궁금한데 만 일부러 했다 그러 박광근 수석은 근데 왜 일부러 한 거예요? 그게 일부러라기보다 그거 할 거 아니 카메라 기자들이 나온 걸로 인해서 그로 찍힌 거는 인해서 권은희 수석의 그럼요. 이 전화기가 찍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당에서는 일부러 보여주고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그 SOC 예산을 가지고 지금 거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좀 더 진지하게 지금 공수처법까지 또 선거구 가장 지금 선거구 문제는 그 의원들 그다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지금 핫하고 그 간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이런 문제들을 권은희 의원이 우리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문을 열었다. 뭐 아주 좋은 정책 그 메시지고 제스처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얘기. 원내수석 대표 하시잖아요. 예, 예. 그때 쪽지 예산이 있었죠. 많죠. 막 들어왔어요, 쪽지 예산. 예. 근데 이번에 쪽지 예산은 없었는데 예.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상 정원태 그런 거죠. 원내대표 김광리 정책위 의장 지금도 뭐 이제 다 챙겼다 이거. 지금도 이거 쪽지 예산 그러니까 왜 쪽지 예산이 없다 그러냐 상임위나 또 예결위 그 전체회에서 거쳐서 그 안에 포함돼야만이 쪽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또 누구겠습니까? 그런 절차들 다 거쳐놓고 거쳐놓고 그러면서 마지막 개수용 소위에서 이제 챙길 것들은 챙기는데 그거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그 위험하고 이거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또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표를 먹어야 되고 또 정부 예산, 특히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예산안 편성할 때 지역의 중요한 사업들 또는 당의 이 중요한 사업들을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잘못됐다, 이기적이다 아니, 이렇게 근데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의가 국회에서 아니라 편성권을 나중에- 정부에 주고 나중에 들어간 건데. 심의 의결권을 국회에 줬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만큼 또 이 알겠어요. 반영할 아니 이 근데 몫이 우리 있습니다. 서영님은 너무 좀 우호적인데 제가 이제 이건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 정말 적폐를 바꾸려면 있잖아요. 자, 심의전과 심의휴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우린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당사자이네. 근데 뭐 땡땡땡 모 정당 정책위원장에 같으면요. 언론에서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 정당에 100 얼마 들어갔다 비판하면 본인은 그걸 갖다 복사해서 지역구에 뿌립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국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본인이 욕을 먹지만 자기 지역구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이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 중앙에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게 야당의 민주주의입니다. 절대 페널티 못 야당의 주죠. 예결위 그러니까, 간사가 다른 전체 당의 이 주요 현안 관심사들을 좀 챙기고 확보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래요. 내 지역의 대표 간사가 그러니까. 야당 간사 내 선거구의 예산을 왕창 챙기고 다른 의원들 뭐 당의 관심사는 생각지 않았다. 그거는 그 양반이 정말 불공정한 거죠. 그래, 그래서 알겠어요. 이번 예산 말미에 아까 불금을 비판하는데 그걸 뭐가 하여튼 좋아한다니까 나왔어요. 당사자들은. 한국당의 장재원 수석 대변인이 정우택 오죽했으면 원내대표를 그렇지. 향해서 내부에 대포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전략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얻은 거 없으면서 본인 자기 것만 지역구에서만 챙겼다. 챙겼냐 이렇게까지 오죽하면 수석 그건- 당 대변인이 그러니까 그런 내부의 불만이 다음 주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인데 그죠? 내년에 이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고요. 또 그 결과가 결국은 그렇죠. 예, 그다음 그 예산에. 결과가 또 반영돼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토론 주제가 아주 흥미로운 토론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먼저 화면을 보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내년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 레이스인데요. 최대 관전 포인트가 뭐냐? 아무래도 국민들은 누가 나오냐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나오냐 도대체. 지금 이제 가장 그 핫하게 지금 국민들 관심을 묻는 데가 이제 서울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이 세 군데거든요. 먼저 서울시장 후보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서울시장 후보는 여당은 넘치는 것 같아요. 예, 야당은 지금 별로 없는데. 지금 현직 박원순 시장 누구입니까? 삼선 도전하시겠다고 이미 박원순, 박원순 시장, 박영선 시장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말씀 주신 박우영선 의원님 나오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민병두 민병두 역시 삼선, 동대문의 지역구죠? 박영순은 4선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또 3선이 민병두는 3선이시고 그다음에 또? 강남구에 지금 전현희 전현희 의원. 의원. 사실 강남 그 우리 당에서 강남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당선 전현희는 쾌거를 이뤘거든요. 재선이. 재선. 비례를 했지. 예,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우상호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이 두 분이 협의해서 누구가 대표로 임명석 실장은 안 나온다 그랬고. 임명석 실장은 뭐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5분, 4분, 5분 정도 되는데 경선할 거 아니에요? 경선해야 되겠죠. 언제쯤 하죠? 2월이나 3월쯤 하는? 이제 뭐 룰을 이제 룰은 사실상 민주당은 지난번에 혁신안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2월, 3월달에 할지 4월달에 할지 그건 이제 뭐 지금 현재 만약 경선이 벌어진다면 서 의원님 생각엔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된다고 제가 얘기할 수 지금 있겠습니까? 벌어진다면.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 우리 아무래도 지금은 하나 분명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선거는 저 대통령 지지도를 보나 그다음에 당 지지율을 보나 또 일반적 그 시중의 여론을 봐도 민주당이 저 상당한 우위에 있다. 아니, 경선에서 이러는데 경선이 그러다 어려운 보니까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이 사실은 더 핫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선거가 어려우면 현역 시장이 그만큼 현직이 프리미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누가 나가도 될 거다.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된다. 이러면은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기왕이면은 그러면서 좀 더 이 경선이 핫하고 이 변화무쌍할 수 있죠. 박원순 시장이 마음 놓을 수는 없다. 정말 지금 신발끈 동염해야죠. 그래요. 그분은 예, 경선 단계에서부터 삼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직 시장이 사실은 유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경선에서 느긋한데 지금은 박원순 시장 아마 느긋하지 않을걸요. 아,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맡고 계세요? 예. 국민의당은 지금 없어요? 후보. 아니, 있겠죠. 누가 있겠죠. 뭐. 안철수 없을 리가 대표가 있겠습니까? 나오시는? 안철수 대표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원래- 본인이 당이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당은 넘쳐나죠. 글쎄 말이에요, 야당은 지금. 기근이고 그래서 뭐 잘 나가는 이 민주당 여당에서 잘 나간다. 경선이 본선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지금 현재 싶고요.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사실은 아, 야당에서 그럼요. 그 현재 요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이 굉장히 이제 이목이 집중되면 그나마도 사람도 없는데 나머지 야당에서는 이제 이 경선조차도 이제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당을 기죽일 만한 후보가 나와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안철수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뭐 인재 영입위원장까지 또 겸하고 계시니까 예. 또 다른 뭐 후보들을 아마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당 내부의 이 분란이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글쎄 때문에 말이야.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그 귀추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최소한 생각합니다. 선거연대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바른정당하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선거연대도 뭐 전체 모든 지역이 아니고 또 지역별로 필요한데도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선택의 폭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울시장 후보도 그런 바른정당과의 관계 정립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달라질 달라질 수 수가 있다.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지금 누굽니까? 지금 한국당도 홍준표 대표가 분명히 연말에 열겠다 그랬는데 새로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언론에 지금 나오는 사람은 2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황교안 전 총리하고 홍정욱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홍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젊고 예. 이미지가 좋고 하버드에다가 안철수 지금 대표의 전 의원 아닙니까? 지역구
같은 지역구입니다. 노원병인데 노원병.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인데 지금 저는 이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아마도 여권의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가 있는 게 저는 지금 뭐 서전 의원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유리한데 박원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보는 게 오늘부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면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경선을 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현역이 유리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잘했냐를 면접에서 인터뷰에서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권이라고 할까 또 청와대라고 할까 그 핵심의 생각이 박원순 시장이 다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굉장히 재밌고 복잡해지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자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는 거론되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 있고 김성태, 김용태 의원 정도가 지금 3, 4선으로 지금 거론되는데 서울 지역구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나오게 되면 섣불리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후보가 되면은 가능하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가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는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 그 안철수 대 또는 뭐 박영선이든 뭐 이인영이든 뭐 우상호든 간에 뭔 좀 나오고 그 관계에 홍영욱이든 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저는 구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보니까 생각이 좀 줄어든 것 같고 김용태, 김성태 의원, 근데 김성태 의원은 이번에 그 원내대표 나오니까 그렇고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젊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뭐 동교태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동키호테라고요? 김용태 아니 본인이 스스로야. 근데 문제는 국회 방송 지금 안 보고 계실 거야.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참신하고 개혁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한번 뭐 시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 승산이 없으면 자기 국회의원 직까지 던지고 나올 정도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궁금한 제가 볼 거는 때는 민주당은 지금 당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또 경선 후보자도 많고 국민의당은 이제 바른정당과의 어떤 연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전략이 서울시장 선거 전략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다 누가 나오고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에 근데 따라서요? 그거는 뭐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공개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연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네. 제 말 들으면 아니 그것도 한국당과 관계되는 게 뭐냐면 자 바른정당에는 남경필이라는 경기도지사 현역 카드가 있습니다. 그 여기는 안철수 대표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연대를 한다면 자 바른정당은 서울시장 공천 안 하고 자 안철수를 밀고 예를 들어서 이쪽 경기도는 여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후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경기도 그러면 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보면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지사 말고 누군가를 꼭 낸다. 그러니까 뭘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는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4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게 되면 저는 뭐 민주당이 워낙 세긴 하지만 해볼 만한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서울 했으니까 부산시장도 저 얼마 전에 많아요? 민주당? 많죠. 얼마 전에 네.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오거돈 전 그 해양수산부 장관 예. 지난번 그 선거 때 2%로 졌거든요. 지금 현재 서병수 시장한테 2%로 졌고요. 그다음에 김용춘 장관. 그다음에 이호철 전 그 수석도 민정수석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또 기타 뭐 최인호 의원이나 또 뭐 또 현역 의원들 좀 몇 분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제일 있는데 유력합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오거돈, 김영춘, 이호철 누구를 붙여도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스코어 여론조사상 이긴다. 그 지금 저 서병수 시장을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민주당 당내 경선이 핫할 수 있다는 거죠. 뜨거울 수 있다는 거죠. 부산도. 사실 부산은 과거에 뭐 이제 자유한국당의 텃밭인데 네. 거꾸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새 정부 수립 이후에 부산의 표밭도 그만큼 많이 달라졌고 또 한편으로 부산 시민들도 이제 정말 자유한국당 우리가 여태까지 그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줬는데 꽃 피고 열매 또 못 알겠어요. 믿는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지지도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만큼 지금 아주 이번 지자체 선거에 가장 핫하고 또 이 그 과연 이 정치쟁을 바꾸냐 못 바꾸느냐 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라고 부산에 보여져요. 대해서 예.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왜냐하면은 보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은 이 부산이 사실은 야도였거든요. 진보적인 이 YS 색깔이 때, YS 컸습니다. 때. YS가 이제 3당 합당 때 그냥 다 쓸고 가서 부산 이 판이 바뀌었는데 그간에 노무현 대통령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다른 의미가 있네요. 갈고 깎아서 이제는 비로소
부산이 바뀌면 우리 한국 정치 지형이 지역 대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말 그대로 진보냐 보수냐의 그래요? 이념적 정당의 이 바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바로미터다. 네.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죠. 근데 제가- 유용합니까? 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부산은 뭐 저도 이제 부산이니까 아, 아는데 부산이시죠? 오거돈 전 장관의 거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거돈 전 장관은 무소속으로 지난번에 차점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도 민주당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안 들어갔느냐? 차라리 무소속이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인기가 올랐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때는 오거돈 전 장관은 만약에 나한테 공천을 안 주고 경선을 시킨다 또는 나름대로 권력 핵심에 있던 어중이 김영춘 장관이나 또는 뭐 이호철 전 수석이나 이런 분한테 간다고 하면 무소속 출마가 저는 가능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오거돈이라는 그래요? 정치인은 상당히 센 분이고 또 하나는 서병수 시장도 오거돈 전 장관한테 겨우 이겼다고 하지만 지금은 현역 시장입니다. 현역 시장이 한 3, 4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힘을 갖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서병수 공천 안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디스를 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안 돼. 서병수 안 과연 된다고.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든지 또 그 안대희 전 대법관. 장재훈 의원의 친형 장제국 동수대 총장이 있는데 사실 장제국 총장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이 인기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도 그런 데고 있고 또 뭐 박민식 이종욱 전 의원도 있는데 부산은 어쨌든 한 번도 알겠습니다. 빼앗긴 적이 있기 때문에 예. 후보들은 많은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부산도 상당히 경쟁이 심할 것이다. 하여튼 안대희 95년, 대법관은 나쁘지 안 됐잖아요, 1995년에 그때. 95년에 안 됐죠. 네. 안 되고 경선에서 안 됐었죠. 네. 그러니까 1995년에 이 지자체가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로 3년 만에 지금 지방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안 한가 그렇습니다. 이 기로에 서 있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산시장 선거가 굉장히 이제 이목이 집중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전현직 해수부 장관의 경선 대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이호철 민정수석 얘기하셨는데 전 민정수석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의 삼철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호철 전 수석하고 전해철 지금 의원도 경기지사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정철 전 비서관만 남는 건데 양정철 비서관은 어디 있습니까? 탁현민 행정관을 두고 본인은 지금 어디 외국에 가 있잖아요. 뉴질랜드 간다고 했죠. 그런 것들도 이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누가 출마를 언론에서 하고 그렇게 누가 거론되고 다시 있는 것이지. 아까 누가 다시 또 이 예, 전면에 예. 등장할 것인가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포인트 중에 하나죠. 부산시장 그런 것도. 경기도지사 얘기 좀 해보시죠. 예. 경기도지사는 국민의당 어때요? 국민의당은 참 부산시장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네, 그래서 물어보고. 이제 왜 안철수 아니, 대표 박전 부산 박 전 대표 부산 가야 된다고 그러지 우리에게는 않습니까? 안철수밖에 카드가 없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부산시장 부산시장 나가고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손학규 네. 전 대표가 뭐 서울시장 나가고 그렇죠. 이런 자기는. 얘기를 뭐 본인은 전남지사 전남지사 나가고 간다. 정동영 의원은 전북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두 그 전현직 지도부들이 딱 줄어들면 어떡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센 민주당의 카드가 지금 이제 현존하는 카드가 있고요. 누구요? 이재명 뭐 이재명 시장. 시장도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근데 전해철 의원도 뭐 조직력 굉장히 전해철 탄탄하다 의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는 남경필 지사의 또 저는 저력도 만만치 만만치 않죠. 않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잡아야겠네요. 바른정당. 그래서- 사과한 거구나 이번에. 아니, 그건 그렇게 아니고. 뭐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예, 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경기도의 현역 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하고 이찬열 의원. 그분도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그 같아요. 두 분이 이제 계속 물망에 오르고는 있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결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현주 의원 등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 굳이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왔던 이유도 인지도 측면에서 경기지사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지자체 선거에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고 사실 서울시장 고건시장이 이제 우리 당으로 있을 때는 참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명박 시장이 되고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 또 인천의 안상수 시장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더군다나 수도 이전 문제가 복잡했잖아요. 참 그러면서 패스, 여건들이 뭐 여러 가지 여건들도 참 힘들었었는데 경기도지사는 사실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처음에 한 번 임창열 지사 잠깐 뭐 민주당 이렇게 시절. 외에는 번번이 근소한 차로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가 야권이 좀 더 그렇습니다. 구역권이 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 그다음에
양기대 광명시장, 많더라고요. 또 염태영 수원시장 그래요? 어이구. 이런 분들까지 지금 다 알겠습니다. 도전하고 있어서 경기도지사도 실제로 한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경선 과정에서부터 네, 시간이 뜨거울 많지 수 않아서 있습니다. 딱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예. 심상정 의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니, 왜냐하면 한국당 위주로 아니 봐요. 한국당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 한국당이 중요한 게 경기도지사 아니 누구냐고. 심상정 의원이 만약에 경기도지사 출마하잖아요. 거기 정의당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야권표가 갈리기 때문에 알겠어요. 좀 오니까 한국당 근데 얘기하실 게 없나 봐요. 아니요, 경기도지사는 갈리는 거. 여야 경기도지사는 지금 누구 있는 있어요? 것 같은데 양경필 지금 지사는 공개할 아니고. 아니 그건 다른 정당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알았어요. 공개할 수 없는 정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연말이나 모르죠. 연초에 한번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걸 이제 뚜껑을 열겠죠. 하여튼 뭐 한국당도 준비를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사진 한 컷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해야겠어요. 사진 한 컷 우리 서 의원님부터 뭘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 저거 서 의원님 사진 한 컷부터 박근혜 전 예, 대통령 아까 뭐 첫 모두 때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내일로 1탄핵 예. 소추 안이 가결된 지 1년 됐습니다. 적폐청산 중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안에 적폐청산 인적 쇄신하고 네. 제도 개혁 제자리 잡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만드는 이 시발점이 됐으면 여야가 좋겠다.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정호 의원님. 네. 네. 최승호 이번 MBC 사장 되신 전 분 PD가 얘기하시네. MBC 신임 개인적으로도 아시죠? 사장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2012년에 MBC 파업에 참여했다가 이제 해직 PD입니다. 해직 PD. 그래서 복직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사장으로 선임이 되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그리고 달라졌구나 세상이 이런 걸 느끼게 하는데요. 5년 만에 이제 사장으로 귀환해서 일성이 네. 그 억울한 해직 기자들 복직하는데 복직시키겠다. 힘쓰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 신뢰를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보도의 자율성이나 또 이 외압으로부터 방패막이 가 정권으로부터 되겠다. 외압이라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뭐 그리고? 다양한 외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기업,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충분히 그 동안에 이 세월 동안에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이 공영방송, 알겠습니다. 공정방송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제가 그 타이틀은 그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그거 아이들이 막 정말 노래로 흥얼거리고도 다녔었는데 정말로 좋은 친구로 다시 그래요. MBC가 거듭나는데 이 최승호 사장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님. 정말 좋아요. 진성호 전 의원님. 저는 이제 우리 시선을 우리가 너무 우물할 개구리 그만하고 밖으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는데 저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자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미국 얘기하시구나.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지금 전세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우리 입장에서는 남의 네.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이유가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 때문에 아마도 올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미국 대상을 포함해서 굉장히 아마 이 테러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종교를 건드린다는 게 네. 굉장히 위험한데 그 뒤에는 유대인 세력들이 트럼프한테 압력을 가했고 트럼프도 나름대로는 정책 계산을 하고 저 카드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게 지금 북한 문제도 있고 한데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저는 저거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관리들이나 안보 라인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기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내년 평창까지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입을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참 남의 대통령이라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참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오죽하면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러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그 왈가왈부가 제목이 왈가왈부입니다. 네. 불참모 얘기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가하겠다. 예. 네, 그런 얘기도. 러시아도 아마 개인 자격으로 그죠 다 오는 것 같아요. 도핑 관계니까. 네. 또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그 기간에 했습니다. 실제로 남북 관계 부분 이런 데로 좀 전 세계가 혹시나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자, 하여튼 뭐 오늘 또 토론회 임해주셔서 고마운데 뭐 이제 주말부터 송년회들 많이 가시겠습니다, 그죠? 집 하고 오늘도 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건입니까, 두 건입니까? 오늘은 뭐 두 세 건? 건입니다. 두 건. 알았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11일부터요. 2주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서 각종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관련 입법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세 분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치토론 알고 알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